매년 10월이면 전 세계 학자들을 떠들썩하게 하는 노벨상. 물리학, 화학, 문학, 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마다 다른 나라의 노벨상 수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는 일종의 노벨상 컴플렉스가 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노벨상을 만든 노벨의 일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과 다른 오해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괴로움에 빠진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화학자, 발명가, 기술자 겸 사업가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벨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벨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좋은데요. 임마누엘 노벨은 발명가,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계를 발명하고 제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폭약도 있었습니다. 아들 노벨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지 아들인 알프레드 노벨은 어려서부터 발명, 특히 폭약 제조와 개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깡통에 화약을 가득 채우고 터뜨려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각종 토목 공사가 펼쳐졌는데요. 이에 따라 토목 공사의 필수적인 폭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노벨의 아버지 역시 각종 폭약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데에 매진했는데요. 그러다 그만 공장을 날려버리고 파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그는 183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고 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가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노벨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기뢰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고 기뢰를 비롯해 지뢰, 포탄 등의 각종 군수품을 러시아 제국에 납품하게 되면서 다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덕분에 노벨의 가족들은 1842년 러시아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과 그의 형제들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각종 외국어와 함께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고 1850년에는 노벨이 미국으로 유학도 떠납니다. 그러나 노벨 가족의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 납품하던 노벨 아버지의 무기 공장이 1853년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 제국이 패하면서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웨덴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던 노벨의 아버지 임마누엘은 러시아에서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경계했지만 러시아 정부에서 채무 보증을 설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자 크게 사업을 확장한 상태였는데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에 치자 채무 보증 무효는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무기 납품까지 받지 않게 되고 임마누엘의 공장은 또다시 파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벨의 가족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만 알프레드 노벨의 두 형은 스웨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명의 형, 로베르트와 루드비히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두 형제는 가족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지 않고 러시아에 남아 또 다시 대규모 무기 공장 운영에 성공하고 나중에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수도, 당시 러시아 제국령이었던 바쿠의 자리를 잡고 석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형들도 동생 알프레드 노벨과 난영난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석유 사업을 하는 동안 혁신적이고 출중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송유관 설치로 직장을 잃은 마부들이 송유관 테러까지 벌이자 오히려 그들을 고용해 송유관 경비원으로 세우고 높은 급여와 워라밸 등 당시 회사로서는 보기 힘든 직원들의 복지에 힘썼습니다. 특히 노벨의 작은 형 루드비 노벨은 세계 최초의 유조선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니 그 가문이 어디 가지 않네요. 다시 우리의 주인공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였지만 노벨은 멈추지 않고 폭약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 당시 노벨이 연구하던 폭약의 핵심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등의 약품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발견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협심증을 가지고 있던 노벨의 공장 직원이 공장에서는 증상이 없다가 집에만 오면 증상이 생기는 것을 조사하던 중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가 자주 본 흑색 화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흔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의 엄청난 민감성에 있는데요. 어찌나 예민한지 아주 간단한 충격이나 마찰열에도 펑 하고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이 물질의 폭발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벨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1864년 스웨덴에 위치한 노벨의 공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의 막내 동생 에밀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아버지의 급격한 건강 악화까지 겪게 된 노벨은 폭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더 몰두했고 결국 1866년 현대문명의 기틀을 책임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크게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조토인데요. 이 규조토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아주 잘 흡수하고 흡수한 뒤로는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화장실 발매트에 쓰이는 그 규조토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관입니다. 뇌관은 폭발력이 큰 폭약의 폭발을 시작하는 일종의 기폭 장치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노벨이 발명했습니다. 아무튼 규조토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잘 흡수시킨 후 그것을 말려서 잘 뭉치고 중앙에 뇌관을 심으면 끝입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곳곳의 토목 현장과 광산으로 팔려나갔고 덕분에 노벨은 부자가 됩니다. 또 안정적인 폭발력 덕분에 전쟁터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팔려나간 다이너마이트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면서 노벨이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벨의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군사용, 특히 인명살상용 폭약으로 쓰기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연기를 내뿜었으며 웬만한 무게의 다이너마이트로는 원하는 만큼의 폭발력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주로 진지 구축이나 철거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노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알프레드 노벨은 더 강력한 폭약 개발에 나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만 발명하고도 죄책감에 빠졌었는데 1888년 노벨이 발명한 폭약의 이름은 발리스타이트입니다. 이 폭약은 다이너마이트의 단점을 개선하여 훨씬 더 강력한 폭발력을 보였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연기가 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군사용 폭약은 지금도 고체 연료 로켓의 추진제로 사용될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폭약이었는데요. 알프레드 노벨을 최고의 부자로 만든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발리스타이트였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이 폭약을 이탈리아군에 납품했고 이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와 잠재적 적국이었던 프랑스에서 반역 혐의를 쓰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는 발리스타이트와 관련된 특허 소송까지 패소하고 맙니다. 이렇듯 그의 말년은 평온할 수가 없었고 그는 결국 1891년 이탈리아 살레모에서 명을 다하게 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 참석도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공개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은 자신의 유산을 활용하여 인류의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나라와 성별에 관계없이 상과 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취지를 가진 이상의 설립마저도 그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이 전부 기부된 것에 반대한 친척들과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시상하게 한 것에 반발하는 스웨덴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언 집행인의 노력으로 유산은 온전히 노벨상을 위해 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벨 평화상 수상을 당시 스웨덴이 지배하던 노르웨이에 맡긴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노벨 평화상은 다른 부문과 다르게 지금도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합니다. 새로이 들어본 노벨의 일생 어떠셨나요?
노벨은 참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열정적인 발명가, 냉철하고 끈질긴 사업가로서의 모습이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분리된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누구보다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평화운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인류를 위해 노벨상이라는 위대한 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노벨은 계속해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폭약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낭만적인 생각이 담겨있던 폭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역설적으로 그 자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오히려 인류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벨의 이상은 당시에는 현실과 한참 어긋난 생각이었지만 결국 현대에 와서 핵무기 공포에 의한 평화, 즉 핵균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면서도 무기를 개발했던 노벨이 지금의 이 핵균형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역사는 결코 평면이 아닌 입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벨상의 아버지,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